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첫 행보로 반도체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도 영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수 인사들이 더 합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른 누구와 붙어도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적합도에서도 범보수 후보를 다 합친 것보다 높았습니다. 단도직입에선 후보 2인 압축을 앞둔 국민의힘 경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토론회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망인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나간 이야기 또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좀 미뤄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취지로 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도 참배를 했습니다. 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통합을 14번이나 강조했는데요. 첫 행보에서도 이를 보여준 겁니다. 인선에서도 통합에 대한 고민이 묻어납니다. 계엄 전부터 여러 고민을 나눠왔던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에 영입을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는 건데 뭐 죽고 살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정치가 아니고 전쟁이죠. 경쟁이죠.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뭔가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 얘기는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오울 전 의원도 내일 지지 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빅텐트 이야기가 꾸준히 언급됐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이렇게 흡수해버리면 빅텐트 명분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 현장을 첫 행보의 장소로 선택을 했고요. 그에 앞서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등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묘역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DJP 연합정부의 박태준 총리 묘역도 즉흥으로 방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어떤 메시지일까요? 서영지 의원님. 앞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통합의 메시지겠지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중도 외연 확장을 외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일정과 행동들을 해왔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들은 왠지 어떤 진보에서는 넘지 못할 선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념을 뛰어넘어서 민생으로 가자는 통합행보의 이재명 후보가 첫 일정으로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이었죠. 예. 그분의 묘역까지 참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본인이 말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이념을 탈피하고 통합으로 가자는 어떤 시작점과 대국민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려는 강력한 의지지 않냐. 좀 그런 대목에서 일단 출발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평가하신다며요? 우리 당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제가 뭐 체크는 안 해봤는데 예. 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은 어제 이제 수락 연설문에서 통합이란 메시지를 단어를 14번인가 썼나요? 그리고 오늘 현충원에서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늘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여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오해를 받았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었고 그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당내에서는 비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이념을 뛰어넘고 우리가 과거를
이제 반성한다는 부분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예. 어제 이제 발언안과 오늘 행동이 일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할 만하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로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아직 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빅텐트라는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범보수에 누가 과연 그러면은 최종 후보가 될지도 아직 남아 있는 숙제고요. 그건 이제 몇 주가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질 1대1 구도가 됐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과연 지금 보여지는 행보와 언사가 그때도 일치가 되느냐, 거기까지도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1대1 구도까지 봐야 된다. 중도 보수까지 일단 외연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김성열 의원님. 네. 개혁신당 선대위에 계신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전형적인 산토끼잡이 전략에 좀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선에서 지금 90%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수치의 지지를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길을 가도 따라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침없이 우클릭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신 건 맞는데 과연 운전대도 우측으로 틀으셨는가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단순히 지금 이제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들 몇 분 추모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당장 보수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해왔던 정책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더 이상 안 할 것으로 얘기를 할 건지, 그리고 과도한 시장 개입 이런 것들 안 하실 건지, 노동 유연성 이거 확보해 주실 건지, 52시간 예외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건지, 거대 노총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탈원전으로 지금 전력 체계도 많이 무너졌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들어오고 AI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전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기존의 이제 좌측이라고 불리는 쪽에서 주장했던 이런 정책들을 보수 쪽으로 오신다면은 어떻게 수정을 하실 건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가는구나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정책으로 말해야 된다. 네. 네. 지난 대선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를 했었거든요. 다만 순서가 좀 달라졌습니다. 2022년에는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직 대통령 순으로 참배를 했고요. 오늘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깜짝 방문으로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도 참배를 했는데 이런 순서에도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정치인의 일정 동선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이제 이런 동선을 짠 쪽은 민주당이어서 제가 답하기는 살짝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예상이 될 것 같아서 예. 국립현충원의 지도를 쭉 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승만, 박정희 묘역은 일직선에 있고 거기서 가까운 쪽이 김대중 대통령이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예. 아마 이런 동선이 움직이기 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5번 묘역을 방문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가운데 아닙니까? 중도 개혁을 강조했던 김대중 대통령을 일정의 중간에 배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앞에서 김성열 위원이 산토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그 정치부 기자들도 그렇고 평론가나 정치인들도 그렇고 가끔 산토끼, 집토끼 혹은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텃밭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통령을 뽑아서 권력을 위임하는 유권자를 동물이나 식물에 표현하는 건 우리부터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자 시절에 그런 표현 안 쓰셨나요? 자제했습니다. 예. 안 썼다는 표현은 안 쓰셨군요. 예. 네,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한 뒤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라고 운을 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국어사전을 좀 뒤져서 찾아봤는데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 정치 영역에까지 끌어들어와서 갈등의 소재가 된다면 그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함께 지향할 공통점들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국어사전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통령을 통합하는 우두머리다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정의돼 있다라고 사전적 의미를 강조했는데 결국 통합이 키워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큰 줄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는 통합이다. 예. 통합이란 게 좀 추상적이고 막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다 서로 간에 다름도 인정하고 이견도 인정하면서 각자의 주장들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자. 그게 통합에 나름 보면은 좀 흡족한 어떤 단어 같은데 사실상 통합이 쉽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다름이 곳곳의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인데 저는 철저하게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통합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지금 무엇이 생각나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예. 전직 대통령은 무슨 혐의로 지금 받습니까? 내일 안에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는 내일 안에 우두머리가 망쳐놓은 분열의 대한민국을 예. 대통령이라는 통합의 우두머리라는 이름 하에 예.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임자로서 내가 역할하겠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일 안에 우두머리와 통합의 우두머리. 그 선택을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단어를 채워줄 수 있는 행보들.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먼저 참배하고 그다음에 각자에 있는 각 영역의 보수층에 있는 인물들하고도 다 품을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리고 저쪽 반 이재명 텐트에서 얘기하는 비호감이 높은 이재명, 위험한 인물 이재명 이거를 깨트려버리는 지금 행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반 이재명 텐트가 이 행보가 계속된다면 가능할지 예. 의문입니다. 예. 통합 강조. 근데 야당 시절에는 또 물론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좀 대선 후보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때의 행보와 지금의 행보가 갑자기 달라졌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우리가 바로 얼마 전으로 돌아가면은 헌재 결과가 있었잖아요, 결론이. 근데 그 결론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야당도 잘못을 많이 했다. 줄태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정부 발목 잡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야당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 다만 계엄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더더욱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탄핵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야당을 이끌었던 이재명 전 대표 지금 후보가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낮과 밤처럼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 아까 이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통합하는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스마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두머리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 안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충원 참배 다음 일정이 반도체 공약 발표하고 SK 하이닉스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일정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경제 성장, 민생 부분을 강조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AI 산업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산업으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는 문제식보다는 지금 AI 산업은 글로벌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차후에라도 기업과 협력하에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처럼 가지 않고서는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 결국엔 상징적으로 민생을 챙기는구나. 이념에 얽매여서 지난 정부처럼 분열과 갈등 속에서 정치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탈이념 됐으면 뭘 해야겠습니까? 정치 영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먹거리를 챙기겠다. 먹사니즘, 잘사니즘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AI 산업에 대한 반도체 공장을 가서 본연의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따지고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IT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한참 활성화가 됐을 때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그 기반이 지금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그와 같은 제2의 AI 부흥기를 대한민국에 가져오자라는 측면에서의 아젠다를 던지는 일정이었다. 좀 그렇게 풀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뭐 사실 AI 얘기하면서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하면서 나는 AI 뭐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메시지로서는 뭐 괜찮아요. 근데 과연 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진짜 필요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김성령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그 비유를 제가 좀 빌리자면은 우측 깜빡이를 꼈는데 좌회전을 하면 그건 사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다. 즉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틀린 사람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탄핵 이후에 사회 통합을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적폐청산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줬거든요. 그거를 경험해봤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강해 보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불식시켜 나가는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숙제이긴 한데 그거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네. 앞서 좀 짚어보긴 했는데 어제 수락연설을 보면 통합이라는 단어가 14번, 희망이 13번, 진짜 대한민국 10번, 민주주의, 내란, 그리고 성장이라는 단어까지 쭉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규제 주필, 보수논객 정규제 주필도 서서히 우클릭 시도해온 결과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개혁신당은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다. 이거에 대해서 나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좋은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통합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와 같이 일을 하는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폐청산 시즌2만 외치고 있다면 저 통합의 메시지가 무슨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스티브 레비츠키가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를 바치는 두 개의 규범이 상호 관용 그리고 승자의 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자가 자신의 권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사용하면요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줄탄핵을 했던 것, 그것이 계속해서 기각을 받았던 것, 저는 이게 승자로서의 절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통합을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민주당이 그러한 이재명을 후보로서 내세운다면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지금 엄연한 승자다 보니까 이 승자의 관용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정치가 실종된 시기에 정치를 좀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은 합니다. 지금 사실 통합을 외쳤고 우클릭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행보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통제 가능한 메시지고 행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죠. 주위에 너무나도 강경적이고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위에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 그리고 뭐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폐청산 시즌2가 온다면은 더 강하고 압도적으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른 피바람, 또 다른 사회의 큰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정치 보복은 없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거를 구분하고 가자는 발언을 했죠. 정치 보복은 없다. 예. 없는 죄를 그를 어떻게 해를 끼치려고 없는 죄를 검찰을 활용해서 털털 털어서 범죄 혐의자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일이 정치 보복인데 지금 현재 중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와 모의했던 사람 용서해 주는 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별개가 아닐까요? 말하자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란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물은다고 해서 정치 보복에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상한 것이고요. 저는 통합, 희망,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 이런 단어들이 왜 정규제라는 보수 농객의 눈시를 붉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없었던 단어입니다. 진짜 보수주의자들도요. 통합과 희망과 민주주의와 성장을 엄청 바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통합은 없었죠. 본인을 응원하는 국민만 받고 야당에 대한 의회주의는 아예 없었습니다. 예. 본인의 배우자의 범죄 혐의를 감춰주기 위해서 거부권을 수십 차례 했었고요.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집하면서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내란 사태로 있어서 파면당했죠. 보수주의자들 봤을 때도요. 정말 가슴 아픈 3년이지 않았을까. 이제 희망을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 보수주의자들조차도 뭔가 새로운 시발점과 희망의 메시지를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포인트로 정규제 주필의 어떤 이런 발언들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키워드들이 어제 많이 담겼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김보엽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 긍정적인 메시지. 왜냐하면 후보 수락 연설이라는 게 어떤 공약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고 이런 과제가 중요하다.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 적폐청산 시즌 2 얘기하시는데 적폐청산이 아니라 내란청산이죠. 내란 세력 종식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것과 예. 국민통합이라는 가치가 서로 상대되는 건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김성열 위원도 줄탄핵 몇 번 이것만 언급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됐던 윤석열 포함 총리, 권한대행, 기타 등등 40번에 달하는 거부권 행사는 어쩔 것인가. 즉 모든 게 상호작용이 있는 거다. 그런데 헌재 판결은, 헌재 결정은 그 두 가지는 권한 내에 있으나 여기에다 대놓고 총칼 들고 국회 난입한 것. 이것은 대단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거다. 그러므로 탄핵한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통합 여부와 내란 혐의에 대한 청사는 별개의 문제다. 예.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어제 그 득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89.77%였고요.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역대 최고 경선 득표율이 1997년이었거든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78%였고 또 국민의힘 계열에서 보면 18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83%의 경선 득표율을 얻었는데 훌쩍 뛰어넘는 그런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나왔다라는 기사 제목까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경선 득표율 89.77% 놓고 이른바 9대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1급 독재 정당임을 입증한 사실상의 이재명 대관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폴리페서 사조직인 성장과 통합은 특정 인사들을 차기 정부 요직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90%에 육박한 득표율은 삼김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입니다. 경선이 아니라 총통 추대식입니다. 네, 바로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아마 두 권권 지도부는 내심 부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지도력을 갖고 싶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새누리당,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83%를 받았죠. 83%면 80%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본인들도 조선노동당이었습니까? 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하게 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을 당했고요. 거기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대안으로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겠다라는 여러 가지의 여론들이 집약된 겁니다. 집약된 결과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본인들이 이를 비판하는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 같고요. 87년 체제 이래로 내란이 있어서 파면된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될 내란의 사태가 결국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9대명 같은 8대명을 만들었다라고 예. 하는 게 조금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선 룰이 거의 똑같지 않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럼 경선 룰이 잘못됐다는 비판일까요? 아니면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게 비판의 포인트일까요? 당 지도부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영주 대변인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냐면 국민의힘, 즉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계엄과 탄핵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 저 거기 동의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이후에 반성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미래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제가 갖고 있는 희망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탄핵에 강의됐던 탄핵의 바다가 됐던 이걸 건너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그런 또 다른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이번 경선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의 희망은 좀 봤어요. 뭐냐면 이게 4인으로 줄어들면서 안철수 후보가 4인의 한 명으로 포함됐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 우리 국민의 힘뿐만 아니고 그 대다수의 이 보수층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메시지를 냈었죠. 윤희숙 원장이. 그 윤희숙 원장이 그 아까 이제 뭐 정규재 그 뭐 눈물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윤희숙 그 원장이 당 지도부로서 어찌 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냈을 때 또 눈물의 메시지를 냈는데 그때 그 당이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서 아니면 당원들이 받아들였던 그 감정, 즉 그래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빨리 종식시키고 넘어가야 된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흥행에도 실패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는 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길 체제에 맞긴 맞죠. 왜냐하면은 시작부터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변하고 있고 기간이 짧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괜찮은 후보자들, 즉 이거를 내란이라도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그 계엄을 종식시킬 수 있는 후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윤여준 전 장관,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지낸 인물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일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그 영입한 사실을 직접 밝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예, 어떤 시각이신지가 궁금하네요. 뼈 아프죠. 아픈 부분이죠. 사실은 윤여준 전 장관도 보면은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오시던 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은 어찌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은 현실 정치에서 멀어져 계셨기 때문에 예. 저 선대위에 저렇게 영입이 된다는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놓쳤다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다만 선거 때를 보면은 상당히 많았던 원로들 그리고 다른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걸 저희가 많이 봐왔습니다. 뭐 지금 우리 당을 돕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정대철 헌정회 회장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빅텐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부분도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어찌 보면 뼈아픈 부분일 수도 있는데 탈당은 했으나 이낙연 그 전 대표 같은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빅텐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거라고 저희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한 분이 왔다 갔다 해서 그것이 전부를 대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여준 전 장관이 저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선 캠프와 달리 조금 더 크게 꾸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 것 같고요. 윤여주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갈 거고요. 유승민계로 알려진 권오을 전 의원, 또 김경수 전 지사, 박용진 전 의원도 합류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가 있고 더 있습니까? 들어본 인물 중에서?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있을 것이고요. 예. 지금 현재 이 통합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당 내, 당 밖의 모든 인원들의 통합 상징성을 있는 인물들로 구성을 하겠다는 이 큰 줄기는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왔을 때 당시에 지지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캠프의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윤여준 전 장관이 보수인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당시 후보였는데 지지했던 이유는 통합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후보였다라는 이유예요. 그럼 결국에는 윤여준 전 장관도 통합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자체는 그냥 큰 두 글자 통합이고요. 그 통합에 그냥 마냥 통합이 아니라 윤여준 전 장관은 통합의 대상을 딱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민주주의의 선을 지키는 합리적 보수가 통합의 대상이지 민주주의의 선을 넘는 보수는 통합의 대상이 아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또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통합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규정을 해고 가는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탈이념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부분들은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인사를 통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나 여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층은 합리적이라면 그 누구도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성열 김보엽 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김성열 위원님. 예. 저는 사실 지금 보면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합류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재명 후보 캠프 어디보다도 유력한 캠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합류하는 게 과연 자신의 신념과 이런 거에 따라 소신에 따라서 움직일까? 저는 여기 좀 의문이 있어요. 솔직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제밥에 관심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당적을 바꿔가며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윤여준 장관은 조금 달라요. 윤여준 장관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도 내셨고 사실 저분이 사회적 지위로나 연세로나 앞으로 무슨 자리를 원해가지고 가실 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렇게 훌륭한 분 모셨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훌륭한 분 모셔놓고 꺼다 놓은 보릿자루는 만들지 마라. 저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흘려듣지 말고 그거를 정책으로 잘 반영시켜 주시라.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혹은 이재명 후보께서 선대위 합류를 요청하시면 가서 우리 당의 후보를 돕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서 압도적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요청이 오면 합류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제밥 없이 그런 게 있겠느냐 하지만 뭐 조국혁신당도 원하는 제밥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등 광장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개혁 과제들, 권력기관 개혁, 정치 개혁, 사회 대개혁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표현되어 당선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선대위를 구성 중이고 통합 메시지와 상징적인 인물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해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저희도 취재가 되면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잠깐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했고요. 제가 후보라는 표현은 일단 생략하고 이재명 48.5, 김문수 13.4, 홍준표 10.2, 한동훈 9.2, 이준석 4.4, 한동훈 9.7, 이준석 4.4, 안철수 2.5. 예, 제가 숫자를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서영주 의원님 그리고 이재영 의원님 말씀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죠. 일단 뭐 수치에서 보여다시피 지금 현재 선거의 구도 자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란 종식의 큰 기대감이 반영된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등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를 다 합산을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8.2%포인트, 8.3%포인트의 격차가 나오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인물보다는 구도 측면에서 이미 이번 선거는 현재까지는 크게 국민의힘에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통합의 행보와 탈이념, 먹고 사는 문제들을 잘 이어갈 수 있다면 저는 민주당이 크게 어려움이 없는 선거로 진행할 수 있겠다. 예. 그 8.3%라는 저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불리하죠. 근데 뭐 제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아니지만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대선 본선이 시작이 되면은 저 8.3%가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도 선거를 보면은 보통 유권자들이 선거 관련된 키워드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부분은 바로 선거가 시작한 직후 이런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포탈의 언급수라든지 그 관심도가 높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진영은 후보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경쟁 중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된 이후에 1대1 구도가 돼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정책적, 이념적 그 대결을 벌이는지 거기에서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오겠습니다. 시중에서 홍 후보님 호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이 사진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90도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90년 대통령한테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김정숙 여사한테 절하는 사진입니다. 호박홍 공격에 호박한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깐족된다는 공격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간 국민의힘 토론에 또 한 번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후보들이 일제히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자 무슨 2부 리그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토론에서 계속 언급돼서 제5의 토론자 같았던 한덕수 대행. 여전히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0일에 나온다. 아니다. 1일이다. 아예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나온 3일에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보도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후보가 2인으로 압축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변수로 남아있을까요? 네,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을까도 궁금하고 내일 오후에 발표되죠? 오후 2시인가요? 2시 반쯤 나올 것 같습니다. 2시 반쯤이요. 예. 주말 사이 있었던 토론, 안철수 후보는 말싸움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동의하세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남았을까요? 원래 토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검증의 그런 과정도 거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뭐 우리가 정책 토론을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재미없어서 아무도 안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유리 집안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말과 글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뭐 저는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태도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태도가 너무 거칠거나 오만해 보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저는 이번 토론이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무슨 토론이 이래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분이 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방송사에서 했을 때 방송에 나가는 거는 고사하고 그 유튜브에서가 1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동시 접속자요. 동시 접속자가 10만 예. 명이 넘는 것은 사실은 거의 굉장히 드문 현상이잖아요. 그럴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실제로 그 토론을 보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바꿨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 뭐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이니까 제 말에 편견이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고 들으신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젊은 사람 내보내야지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가서 말이라도 뻥끗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 토론이 매우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토론하고는 상당히 달랐던 것 같아요. 예, 흥미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토론보다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번 토론 보면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미래 비전이나 정책적인 내용이 별로 보이질 않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그 최근에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반성이나 성찰 이런 부분도 부족했어요. 대신 그냥 도리어 후보들 간에 논란이 됐던 거는 핵심 키워드는 한덕수, 이재명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거의 네거티브 관련된 내용으로 중심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와중에 조금 더 돋보인 후보도 있을 거고 더 점수를 잃은 후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쉬운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 문제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논쟁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쟁이 불가피하죠. 잠잠하게 정책적인 논쟁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논쟁을 시작해서 이걸 정책 논쟁으로 끌고 가는 약간의 그 기술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아까 잠깐 화면에서 보였지만 누가 더 90도로 인사했냐 안 했냐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논쟁들 그리고 그러니까 태도를 갖고 서로 이제 특히 이제 아마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런 논쟁을 좀 주도했던 건 사실인데 제 그런 분들은 좀 그렇게 유권자들이나 제3자들이 보기에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2차 경선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역시 역선택 방지가 되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니까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께는 누가 2명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한동훈 후보를 빼고 나머지 1명은 누구라고 예측하시냐라는 질문 드린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좀 매 맞으니까 비난을 세게 받으니까 예. 두 분 다 김문수 선배님이나 홍준표 선배님이나 제가 더 존경하고 다 좋아하는 분들이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님이 약간 좀 그 상승세라기보다는 그냥 본인 걸 지키고 계시고 홍준표 후보님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나 예. 그거는 유권자들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저는
아직까지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없나요? 그럼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님은 조금 그 경쟁 3강 경쟁에서는 좀 뒤처져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크게 보면 두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로요. 하나는 이제 김문수, 홍준표 후보군, 또 하나는 한동훈, 안철수 후보군인데 이른바 찬탄 반탄이요. 예, 꼭 찬탄 반탄 아니라도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준이 이렇게 나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찬탄 반탄이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뭐 죄송하지만 많은 지분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예측이 많아서 한 자리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지 않겠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부터 이 3강이었고 이 뭐 제가 국민의힘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세 사람 간에 지난 1차 경선 당시에도 거의 표차가 없이 빠듯하게 붙었다 이런 게 안팎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빡빡한 선거고 이 약간 흐름의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앞서다가 중간에 1차 경선 당시 전후해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조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최근 돌아와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친윤 중심으로 해서 약간 결집력이 보인다. 이게 아까 김정혁 최고한 얘기가 예. 저도 여러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두 분 중 한 분은 될 것 같은데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아마 여의도 정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결과는 열어봐야 되고 내일 오후 2시 반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또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예측일 뿐이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5명의 후보들이 합쳐서 40.2%,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8.5%. 물론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뭐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 주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토론회를 하고 이른바 컨벤션 효과도 좀 있을 것으로도 예측이 됐는데 그런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그 기관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리얼미터에 나온 거고 어제와 그제 MBC하고 KBS에서 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조사 결과는 또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세 개 그 보수당의 후보들을 저 순위도 완전히 다 바뀌고 있고 그다음 아까 뭐 1등, 2등, 3등, 4등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다르고 또 거기서는 그 이쪽 후보들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다 합치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는 그런 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조사가 정확히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 전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홀로 달려가고 있는 분이고 여기서는 서로 치고받으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쪽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저렇게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를 두고 급격하게 여론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이제 발표가 나고 나면 상당히 비판을 받을 여론조사 기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틀렸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이게 뭐지? 라고 비판받을 기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선 가서 1대1 구도 혹은 1대1대1 구도가 된다면 또 달라질까요? 이런 흐름 여론이? 뭐 당연히 달라지겠죠. 우선은 뭐 저 결집도가 얼만큼 저 모여있는 40%가 다 모일지 아니면 그보다 더 떨어질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데 예. 아직 대선이 한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재명 대표 지지율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기 좀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3월 중순경부터 박스권 탈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특히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거는 3월 말에 있었던
그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난 이후에 사실은 박스권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통상 리얼미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0% 초반대를 넘어서 이르기 시작하면 박스권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양자 대결에서 40%그 후반대 한 40, 한 7, 8%에서 50%를 넘기 시작하면 그건 박스권을 벗어났다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하나는 박스권을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추세상으로 좀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주목해야 될 것은 견고함입니다. 저게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일정한 자기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 뭐 한동훈, 홍준표, 심지어 한덕수 후보까지 넣어서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지율이 견고하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지지층의 문제는 중도층에서 그 상당히 안정적인 그 지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변수는 많이 있지만 현재까지의 지지율 추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박스권을 벗어났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마지막 단일화 계속 이제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은 나오고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헌정 회장에게 지원을 당 지도부에서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가고 있고 그 보도가 나가자 당에서는 유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이 상수로 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뭐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또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대철 위원장을 저희 비대위원장이 만난 게 그 부분을 제가 아직 못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단일화 가능성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입장도 다 같진 않고요. 약간씩 다르거나 좀 크게 다르거나 일단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입장을 듣고 나서 질문을 이어가죠. 승리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 바꿔가면서 그렇게 조건들을 붙여가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패배주의 아닌가요? 단일화하면 빤하잖아요. 토론 두세 번 하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로 상대로 국민 경선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한동훈 후보는 일단 하자는 쪽인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다라는 쪽인가요? 아니 지금 이제 저희 당이 그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은 뭐 나오시겠다 안 나오시겠다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선언을 하지도 않은 분한테 우리가 그분하고 뭘 하겠다. 그리고 조건까지도 막 얘기해요. 뭐 2번, 3번 무슨 국민 경선을 어떻게 하고 뭐 토론을 어떻게 하고 뭐 콘클라베 방식이 어쩌고. 정말 우스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그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투표를 해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니 이거 싸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왜 엉뚱한 무슨 뭐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서 후보가 뽑혔어. 우리 당의 후보가 뽑혔는데 그 후보가 진짜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그다음에 얘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우리 당 후보 뽑힌 후보가 그 한덕수 뭐 대행이 만약에 출마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지지도 차이가 많이 그분이 막 앞서간다라든가 이러면은 야 진짜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뛰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경선 자체를 물타기 하고 이 경선 자체의 의미를 자꾸만 희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님 지금이야 저러지만 나오시면 그다음부터 언론의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마구잡이로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 권한대행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당 경선은 김이 빠지게 진행이 되고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 나왔더니 언론이 집중 포화를 당해서 이분도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보수 진영 전체는 이것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경선을 치러서 여기서 한 명의 후보를 뽑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데 자꾸만 옆에서 구멍을 뚫는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그 패배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4명의 지금 후보가 그 국민의힘 후보가 입장은 일단 한덕수 그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열어놓은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다. 다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 그 경선하는데 맥바지에 이게 뭐냐 자꾸 그걸 거론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소위 이게 뭐 사실과 얼마큼 부합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서 많이 떠도는 얘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사실상 그 미는 한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친윤 쪽에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처럼 한덕수 후보를 미는 것 아니냐는 게 좀 그 많이 좀 유포되고 있어요. 거기에 일부 이제 전혀 관련 없지만 중도 보수가 한덕수 권한대행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결합되면서 지금 약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 대결 여론조사 일부 나온 거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유의미한 그러니까 근접한 격차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국민의힘 후보하고 조금 나을 뿐이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한덕수 후보가 그 권한대행이 후보로 됐을 때 국민의힘의 메시아처럼 대선 승리를 가져올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외피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 나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어떤 검증 들어가고 네거티브하기보다 아마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쪽에서 엄청난 네거티브를 할 겁니다. 다 그 단일화하려는 과정에서 그것을 얼마큼 견뎌낼 수 있을지 이제는 본인이 그 관료라는 틀을 벗어나서 정치인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 그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몰랐던 일도 기억나게 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혹독한 검증을 어떤 정치적 경쟁자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받았을 때 쉽진 않을 겁니다. 그 도전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님의 저 코멘트를 오늘 쓴 그 페이스북에 쓴 그것은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오늘 오후에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렇게 또 쓰셨어요.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입장이 페이스북으로 나가는데 또 공개 발언에서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단일화 방식에 대한 건 그 전에 얘기하신 거고 지금 보면은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오전에는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오전 비판을 보면 나는 절의 고도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대권보다는 당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야 이거 내가 지금 뛰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절의 고도에서 나 혼자 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뭐 그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불쾌감의 표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김민석 최고가 오늘 오전에 아침에 한 방송에서 벌써 네거티브,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에 키워드를 몇 개를 던졌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냐면 일단 내란 방조 내지는 가담. 그리고 무속과 관련된 논쟁, 그 한덕수 후보 뭐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그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고 경제가 추락한 3년간 총리로서의 무능,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총리까지 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오랫동안 그 찾아가지도 않고 거리두기 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그 주미대사하고 이러면서요. 그런 측면에서 배신과 의리 없음 등등을 키워드로 해서 김민석 최고가 벌써 그 신호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권한대행 내려놓는 순간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쟁할 분들이 상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보다도 아마 언론의 검증이 이루어질 텐데 뭐 아시다시피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은요. 닉슨이 그 특별검사가 계속 수사를 해오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저 특별검사 해임하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사임해버렸어. 그러니까 차관한테 저 특별검사 해임시켜 그랬더니 법무부 차관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닉슨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사임한 거예요. 그래서 닉슨은 이제 물러나게 된 건데 사실은 그 계엄 당일날 만약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대통령님 저는 이 자리에 사임합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갔으면요. 절대로 대통령 계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밑에 있는 뭐 그때 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나 몇몇 사람들이 대통령님 이거는 못합니다. 이게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계엄 못합니다.
보나마나 이제 그 한덕수 대행께서 나오시면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서 엄청나게 공격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 그 자리에서 뭐 했냐? 예. 라고 얘기할 거고 혹시 당신 그 이전에 대통령하고 뭐 서로 얘기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란머리를 할 겁니다. 저는 야 이게 진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대비가 과연 돼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오시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나오시려는 입장을 계속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서 글쎄요.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상식적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탄핵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재 그 경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의료 대란 해소 못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은 대통령이고 두 번째 누굽니까? 3년 내내 총리한 한덕수 국무총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논쟁은 다 몰라도요. 오늘 김민석 최고가 지적했던 무능했다. 이 국정 운영의 책임과 무능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기류를 찾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열심히 경쟁해서 후보로 만들어낸 다음에 무슨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하자라는 게 왜 패배주의에 젖어 있냐라는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게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계엄의 그날 밤 사임을 했으면 계엄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근데 사임 소식이 오늘 여러 보도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사임이냐면 총리실 참모들의 사표 소식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사직서를 냈다라는 소식. 또 국무총리실의 공보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줄줄이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조만간 뭔가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야 돼서 경찰 수사를 지금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됐었는데 오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경찰에서 그렇게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이제 뭐 이건 검증이라기보다는 수사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행보의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아닐까요? 근데 뭐 사실 저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임명을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 수사가 물론 두 개는 다른 거긴 합니다만 뭐 실제로 직권남용이 적용이 될까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의문이 좀 있지만 그리고 하지만 뭐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검증, 아주 지난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것이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거든요. 예. 언론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후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그 수사 논란은 그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권한대행이고요. 권한대행으로 계속 있어도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만약에 후보로 나오는 순간 후보로 하는 사람에게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피고발인 조사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고 이 사건은 결국은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수사 자체가 지금 당장 속도를 내서 진행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발인 조사 말씀하신 거죠? 피고발인 그러니까 조사. 고발인 조사. 고발인 조사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면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여준 전 장관도 합류했기 때문인데 이수진 앵커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자질에 가장 근접한 것 같다. 본인에게 이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재명 많이 컸는데 그 이념과 사상과 진영을 버리자. 저는 이 점에 우선 무조건 점수를 준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14번 언급했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은 이 연설에서
증오나 적개심이 아닌 통합의 메시지가 있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대위에도 어떤 깜짝 비명 카드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이제 선대위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되려면 네. 지금 준비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빠르면 뭐 4월 30일 뭐 이 정도는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대위 구성의 분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선대위 자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인선의 발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도 상징적인 인물들이 좀 있겠죠. 통합 고민은 선대위 인선에서도 드러납니다. 앞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장관이 영입된 데 이어 유승민계, 권오을 전 의원도 캠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범보수로 분류된 인사들이 추가로 영입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는 어디까지 영역을 넓힐까요? 예, 박성준 원내수석 말대로라면 계속 이런 영입 인사의 발표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선대위는요,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전날에도 선대위에 추가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계속 네. 확장하고 필요한 사람 인선하고 또 뭐 만약에 또 그 문제가 있으면 또 선대위에서 이렇게 제명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선대위 구성은 선거 투표함이 열리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대위 구성은 계속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필요한 예. 분들은 계속 모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시각이 궁금하네요. 저희는 뭐 걱정이 좀 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저는 민주당이 무슨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말은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규재 그 전 주필이 얘기한 대로 뭐 굉장히 이념과 뭐 진영을 떠난다. 그것도 그냥 지금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말씀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뭐 중도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흔들리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뭐 윤여준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권오을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금 그쪽으로 가겠다,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당에서 중도를 잡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번 선거에 이미 떨어지셨지만 뭐 이게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중도가 아니고 우리 집토끼만 똘똘 뭉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총 대선 패배를 그냥 상납하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절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보수 정권의 제대로 된 가치, 지향 이런 것들을 새로 세우면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보수 정권이 달라지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바꿔내겠다. 이런 주장을 해야지 그나마 맞서 싸울 수 있지. 뭐 제가 저 후보들의 연령을 얘기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아 보여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새로움과 낡음의 싸움이 아니라 낡음과 더 낡음의 싸움이 됐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선대위 구성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그 수락연설에서 당선된 지금 수락연설에서 강조한 게 하나는 국민 통합이고 두 번째 실용주의거든요. 네. 그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이번에 인사 구성은 통합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여준 그 선대위원장은 합리적 보수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 권오을 씨는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동 지역, 경북 지역을 그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TK에 대한 공약 그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다음에 추가되는 인선은 뭐가 될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실용적 인물, 그러니까 전문성과 경제 문제에 해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좀 더 선대위에 포함시킨다면 예. 큰 방향에 제가 보기에는 인선의 방향은 결정돼 있는 것 아니냐. 하나는 통합적인 인사, 또 하나는 실용적이고 그 전문성이 있는 인사. 이게 두 축이 될 것 같고요. 왜 이 인사가 중요하냐면 아무리 통합하겠다, 정치보복하지 않겠다, 실용주의 하겠다,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먹혀요. 우리 유권자나 국민들이 보는 거는 그럼 누구를,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쓸 건데 예. 이거 여기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구성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내각과 비서실 구성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거에 따라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당연히 선대위 구성에 인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최대한 넓게 친소 관계 없이 실력 중심으로 사람들을 쓰겠다라는 입장도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급의 캠프를 꾸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민주당 얘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된다면 인수위까지 고려한 그 기간을 이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꾸려지는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예.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준비 기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아까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어떤 사람을 용산 지금 용산이죠. 대통령실에 갖다 쓰는지 그리고 장관들은 어떤 사람을 시키는지 총리는 누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을 쓰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선대위에 포함되는 인사들이 내각이나 대통령실로 이어서 인선으로 이어서 그렇게 갈 가능성도 꽤 있을까요? 통상은 그렇게 꼭 이어지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선대위 자체는 정치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실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내각은 그 전문성과 어떤 그 행정적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은 내각하고 선대위에 참여했던 거하고 꼭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선대위에 들어가는 순간 내각에 갈 가능성도 조금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예. 특히 이제 교수나 또는 그 전직 행정관료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선대위에 들어가니까 정치인보다 어떤 전문성을 가진 교수 또는 학자나 그 관료들 중에 선대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력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이 시장에서는 읽혀지죠. 예. 그러면 즉시 임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막판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내각을 좀 짜놓고 선거에 임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면 인수위가 없으니까. 2017년에 이제 그 경험을 좀 해봤는데요. 예. 일단 인수위가 없이 바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는요. 그 현재 그 내각 그러니까 윤석열 내각이죠. 전임 정부와 함께 내각하고 공동으로 동거를 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헌법상 총리를 먼저 지명하고 총리가 제청하게 돼 있어요. 그 장관 내각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내정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줄일 수 있지만 최소한 총리는 한 달 정도 시간 걸리고 장관급은 그 이상 한 달 보름 내지 두 달 정도 걸려서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비서실장 정도 하고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만 대개 총리실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 인사검증을 해야 됩니다. 신원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 상당히 그 인수위가 없다라는 게 바로 집권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문재인 정부 기억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예. 전임 정부와 상당 부분 같이 해야 되는 한 달 이상. 예.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하고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여론조사 하나만 더 짚어보고 정리를 할까 하는데 대선 가상 3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50.9%, 김문수 23.3%, 이준석 7.4%로 나왔고요. 후보별로 다 이렇게 국민의힘에 지금 후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후보별로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경우에는 51.9대 10.5대 6.6이고요. 한동훈 후보는 50.7대 16.8대 7.8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 51.5, 21.9, 6.6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2.5%포인트를 더하고 빼고 하는 그 격차는 감안은 해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세 한번 정리하고 가죠. 먼저. 저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1대1 구도는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금 컨벤션 효과가 대단히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지역 다니면서
아니 그냥 유일무이한 후보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저희 당에서는 계속 후보들끼리 치고받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3자 대결을 붙여놓는다는 게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총선 때도 봤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보니까 저희가 한 20%포인트 앞서가다가 한 달 사이에 그걸 다 까먹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대선 전국이라는 게 얼마나 더 극렬하게 변화가 있을까, 극심한 변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희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작되는 여론조사, 그것이야말로 진짜 여론조사가 될 것이고 지금 저는 뭐 저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층,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부동층도 꽤 있는 것으로 숫자상으로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동층이 좀 줄고 있다라는 뭐 분석도 있는데. 예,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후보자군이 분명해지니까 무응답층은 줄어들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조사,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피해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1%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누구하고 해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응답층이 제가 보기엔 대략 20% 조금 넘나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응답층이 절대 한쪽으로 쏠리지 않거든요. 제가 상대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의 무응답층이 이번에 많을 겁니다.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20% 이상 되는 무응답층에서 한 5% 정도는 우리 이재명 후보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탈출한 것 아니냐, 그리고 굉장히 견고한 지지율을 보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두 분이 상반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예, 계속 여론조사 나올 거예요 앞으로. 예, 그러겠죠. 계속 변화됩니다. 거의 매일 나올 수도 있어서 분석을 잘 해나가고 일단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이 중요하니까요. 그때 어떻게 또 바뀌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계는 너무나 넓어. 또 너무나 작아.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요란한지. 모든 걸 알겠다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넌 아니? 눈에 치이는 모든 것들이 뻔해지면 가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이 거기 있을 테니까. 나의 세계를 놀랍게 널. 뉴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하면 섬유유연제 향기가 사라진다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그래서 있는 순간까지. 다우니 7일간 피어나는 향수. 다우니.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토론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민들은 아고라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선 포럼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토론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자 인류 발전의 상징과 같습니다. 토론의 어원처럼 말싸움이 수반되긴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며 논리와 철학, 관점, 타협을 그 안에 녹여냈습니다. 지난 주말 토론의 이름으로 장시간의 비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남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1호 당원이 파면돼 막대한 국민 세금을 쓰며 치르게 된 대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관리요? 전기 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손흥민 선수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누구나 소니.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누구나 현명한 선택. 현명한 선택. 내가 MGC 커피. 데드스페이스? 리바트에게 그런 건 없다. 방에 대한 고민, 리바트가 다 해결했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던 가구는 깔끔하게 숨기고 생각지도 못한 빈틈까지 야무지게 활용하면 어떤 방이든 여유롭게 리바트 더룸 패키지로 내 마음에 드는 방을 만드세요.
세상에 없던 인테리어. 리바트 집테리어.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